그날 아침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알 수 없었다. 천장이 흔들렸다. 누렇게 바랜 회벽이 어둑하게 어디서 본 천장이었다. 내 다락방. 누워있는 곳은 내 침상이었다. 어제, 그제, 시간이 뒤엉켰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만 자꾸 솟아올랐다. 한 가지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끼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가장 먼저였다.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외투를 폈다. 자락 끝. 안감의 솔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지, 셔츠 A, 가슴팍.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일지 몰랐다. 빛 쪽으로 가져가야 했다. 창가로 가는데 그 몇 걸음이 그토록 멀었다. 양말이었다. 발등에 거뭇하게 굳은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빛에 비추자 분명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 속이 뒤집혔다. 벗어 내던질 뻔했다. 던지면 안 된다. 어디로? 어디에 숨겨야 하는 거야? 매트리스 아래에 찢어진 천, 그 안쪽에 밀어 넣었다. 손이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매트리스 한 장이 무엇을 가려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채로 그렇게 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다. 발자국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나스타샤였다. 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일어났네. 그녀가 말했다. 경찰서에서 왔어. 가져가라고 종이를 받았다. 손이 떨려서 두 번을 떨어뜨릴 뻔했다. 경찰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종이를 펴는 손가락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호출장이었다. 출두하라는 짧은 문구. 그들이 알고 있다. 그것이 첫 생각이었다. 경찰서는 좁았다. 더웠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한 사무실에서 고함이 새어나왔다. 들어가니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 부서장 보좌관이라 했다. 그의 얼굴이 붉었다. 누군가의 빨랫값이니 빚이니 페인트 공이니 그런 이야기였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다.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자꾸 가벼워졌다.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윽고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라스콜니코프. 네, 앉으시오. 앉았다. 그가 무언가를 적었다. 펜이 종이 위를 긁었다. 집주인, 빚, 죄수서. 단어들이 천천히 들어왔다. 살인이 아니었다. 살인이 아니었다. 단지 집주인의 미납금 때문이었다. 숨이 한 번 나왔다. 그러나 그 안도 안에서 더 큰 무엇이 떠올랐다. 옆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어제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파, 한전상 노파. 그녀의 여동생까지. 도끼로. 도끼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사무실의 벽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빛이 줄어들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입이 움직였으나 소리가 없었다. 의자에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둠이었다. 누군가 물 한 컵을 입가에 댔다. 입술 끝이 적셔지자 의식이 돌아왔다. 기절했군.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젊은이가 일어났다. 부축하려는 손을 거절했다. 가도 됩니까? 가도 됩니다. 진술서는 마쳤소. 허리로 나왔다.
빛이 정수리를 누르듯 내려왔다. 한 걸음씩 사람들 사이를 헤쳐갔다. 그들이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생각이 번갈아 머릿속을 때렸다.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었다. 침대로 돌아왔다. 누우려고 했다. 이미 누군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잊고 있는 사람. 고개를 들었다. 정신이 들었군. 그가 소리쳤다. 벌써 사흘이야. 알아? 사흘 동안 헛소리만 했네. 라즈미인이었다. 학교에서 본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왜 왔어? 내가 말했다. 왜 왔냐고? 나스타자가 와 달라고 했어. 죽어가는 줄 알았다더군. 라주민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야. 우체국 송금증. 35루블. 35루블. 그 숫자가 천장만큼 무거웠다. 어머니가 어디서 그 돈을 만들었는지 알았다. 연금에서 미리 당겨받았겠지. 누이는 무엇을 팔았겠지. 두 사람이 무엇을 굶었겠지.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종이를 구겼다 폈다 했다. 감사하다고 전해. 내가 말했다. 라즈미인이 나를 한참 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다 삼키는 얼굴이었다. 문이 열렸다. 키가 큰 사람이 들어왔다. 라즈미 일어났다. 조시모프, 자네 환자야. 의사라 했다. 라즈미인의 친구라 했다. 그는 내 옆으로 와서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었다. 이마에 손바닥을 댔다. 심한 신경혈이오. 그가 말했다. 고열에서 막 깨어난 상태군. 안정이 필요해. 음식, 잠, 흥분, 피하기. 그의 말이 나에게 향하는지 라주미 신에게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내 머리맡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났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천장이 다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었다. 정신은 깨어 있었다. 너무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매트리스 아래. 그것이 거기 있다. 내가 누워있는 바로 아래. 종일 누워있던 자리. 그것을 깔고 누워있었다는 것이 그제야 떠올랐다. 비가 굳은 양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시모프는 잠을 자라고 했다.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 잠을 잘 수 있는 자라면 그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 자다. 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는 것은 내 아니었다. 다음날 라즈미인이 다시 왔다. 두 손에 보따리가 가득했다. 자, 받게. 자네 어머니 돈으로 아직도 남았어. 모자, 부츠, 셔츠, 투벌, 바지 다 흥정에서 절반값에 샀어. 그가 보따리를 풀어 침대 옆에 펼쳤다. 이게 사람의 옷이지. 자네 그 누더기는 이제 던져버리게. 물건들을 봤다. 새 것이었다. 누구의 새 것도 아닌 내 새 것. 그런데도 그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라주민이 나를 일으켰다. 한쪽 팔에 셔츠를 끼웠다. 다른 쪽 팔에 단추를 채웠다. 가만히 있게.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그가 바지를 들어 올렸다. 발을 끼우게 했다. 부츠끈을 묶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떨리는 것보다 이상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친구를 돌보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새 옷을 입었다.
오늘 우리 집에 모이네. 자매토프도 오고 포르피도. 다 자네 보고 싶어 해. 같이 가지. 자매토프.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어디서였는지 떠올리려 했으나 떠올라주지 않았다. 안 가. 내가 말했다. 혼자 있고 싶어. 라주미인이 한참 나를 보았다. 좋아. 좀 더 누워. 그러나 오늘은 자네를 데리러 올 거야. 약속하지. 그가 모자를 쓰고 나갔다. 눈이 다치고 한참 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났다. 새 옷을 입은 채로 모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로. 거리에 나오자 7월의 햇살이 정수리를 쳤다.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다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동안 다리는 알고 있었다. 루나 위에 다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가까이 갔다. 한 여자였다. 머리에 흰 천을 두른 중년의 여자.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사람들이 무어라 외쳤다. 그녀가 손을 놓았다. 물보라가 튀었다. 비명. 한 남자가 외투를 벗어 던지고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고 끌어올렸다. 그녀가 물에서 건져졌다. 토하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살아서 토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안고 어디론가 갔다. 군중이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았다. 난간에 손을 얹었다. 물을 내려다봤다. 검고 회색이고 누런 회녹색이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말했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이기도 했다. 손을 난간에서 떼었다. 아니, 나는 아직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무엇이 아직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안 된다는 것만 알았다. 돌아섰다. 다리를 내려갔다. 발이 다시 한 방향으로 갔다. 알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쪽으로 갔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끌었다. 그 골목, 그 문, 그 계단을 올라갔다. 한 층, 두 층, 세 층, 그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다. 페인트 공들이었다. 빈 방을 새로 칠하고 있었다. 벨을 눌렀다. 그 벨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 페인트공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무슨 일이요? 여기에서. 입이 마음대로 움직였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며칠 전에. 페인트공이 다른 페인트공과 시선을 주고받았다. 노파가 죽었지. 그 환전상 노파, 도끼로. 피는 내가 말했다. 피는 어디에 있어? 피? 페인트공이 눈을 좁혔다. 당신 누구요? 돌아섰다.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거리에 나와서야 멈췄다. 숨이 가빴다. 사람들이 나를 봤다. 모두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한 술집에 간판이 보였다. 수정금.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차 한 잔을 시켰다. 신문이 옆에 있어 펼쳤다. 기사를 찾았다. 로파의 살인. 활자가 작았다. 한 줄 한 줄 찬찬히 읽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내 쪽으로 왔다. 라스콜니코프 씨군요. 자메토프였다. 경찰서에서 일리아 페트로비치 옆에 앉아있던 그 젊은 석이. 자메토프가 맞은편에 앉았다. 신문 보고 계셨소? 그 사건, 네, 나는 미소 지었다. 흥미로운 사건이요. 그가 나를 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범인은 그가 말했다. 나는 몸을 그쪽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내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이렇게 했을 거요. 들어가서 토끼를 들고 머리 위로 한 번, 그리고 다음 한 번. 돈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옷장 아래에 그 상자, 그것을 꺼내서 자메토프의 얼굴이 굳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나는 갑자기 웃었다. 왜 그런 얼굴이요? 내가 말했다. 농담이요. 그는 웃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라주미인이 들어왔다. 나를 보고 두 팔을 벌렸다. 여기 있었군. 자네 집에 갔다가 없어서 온 동네를 돌았네. 자메토프가 일어났다. 인사했다. 내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떠났다. 누구야 저 사람? 라주미인이 물었다. 경찰서 서기. 라주미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내 어깨를 잡았다. 가세, 우리 집으로. 다들 자네 기다리네. 나는 모자를 들고 따라 일어났다. 자메토프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라주미인의 집에는 가지 않았다. 내가 누우려 하자 라주미인이 못 가게 했다. 조시모프가 왔다. 두 사람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토론하기 시작했다. 범죄의 원인은 사회환경이냐? 라주미인이 외쳤다. 그게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지. 환경만 고치면 죄도 사라진다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조시모프가 받았다. 환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나는 듣지 않으려 했으나 듣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새 프로코트, 새 모자, 새 장갑.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투트르 페트로비치 루진, 그가 자기를 소개했다. 어머님과 누이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두 분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셨어. 두냐의 약혼자였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읽었던 그 이름. 그가 의자에 앉았다. 외투 자락을 정돈하면서 모든 동작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가 다리를 꼬며 시작했다. 저는 진보적 사상의 신봉자요. 가난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소.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 나를 은인으로 여길 테니까. 라주미인의 얼굴이 굳어갔다. 부유한 처녀와 결혼하면 그녀가 나에게 굴종을 요구할 거요. 그러나 가난한 처녀라면 반대요. 가정의 평화는 거기서 옵니다. 그가 자기 말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사회 전체의 이익도 그러하.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면 그 합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되는 거요. 나는 일어났다. 침대에서 뾰트르 페트로비치 씨.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그는 처음에 못 들었다. 나가시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두냐와의 약혼을 깨시오.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고요? 내 누이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거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게 무슨 말씀이요? 누가 누구를? 나가시오. 지금. 라주민이 내 어깨를 잡았다. 무언가 말리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떨쳐냈다. 루진이 일어났다. 모자를 집었다. 장갑을 꼈다. 천천히 자기가 굴욕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후회하실 거요. 그가 말했다. 이 일을
어머님과 두냐양께서 들으시면 좋소. 문이 닫혔다. 그가 내려가는 발자국이 계단을 따라 사라졌다. 라주미인이 나를 보았다. 무어라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조시모프도 그랬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주민과 조시모프가 떠난 뒤 다시 일어났다. 옷을 입었다. 새 옷. 나주미 모이 사다 준 새 옷. 그것을 입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거리는 변함이 없었다. 7월의 페테르부르크. 마차들, 사람들, 술집의 간판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았다. 내 새 옷이 어색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옷이었다. 문화를 따라 걸었다. 다시 그 다리 쪽으로. 그러나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 옆으로 갔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했다. 어떤 사람은 노파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리자베타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자메토프처럼. 한 사람이 나를 지나치면서 어깨를 쳤다. 일부러 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돌아보지 않았다. 어쩌면 친 것은 그가 아니라 나의 환상이었는지 모른다. 멈췄다. 어떤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락방에서는 매트리스 아래의 양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주미인의 집으로 갈 수 없었다. 자매토프가 거기 있을지 모른다. 어머니께 갈 수 없었다. 누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도시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광장의 한가운데에 그렇게 서 있었다. 마차들이 옆을 지나갔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어디선가 외침이 들렸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는 외침.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쪽을 봤다. 로나역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달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다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가는 것이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군중의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신음했다. 마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마부가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있었다. 말이 두 다리를 떨었다. 땅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옷이 찢어졌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자갈 사이로 가고 있었다. 누구요? 누구를 찾으셔야지? 누군가가 외쳤다. 가까이 갔다. 군중을 헤치고 들어갔다. 남자의 얼굴을 봤다. 흙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마르멜라도프였다. 그 술집에서 그날 밤 자기 딸 소냐를, 자기 아내 카테리나를,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그 사람. 내가 압니다. 내가 말했다. 이 사람을 압니다. 집이 가까이 있소. 그의 집으로 옮겨야 해요. 군중이 나를 봤다. 한 사람이 마차에서 천을 꺼냈다. 네 사람이 그를 들었다. 머리, 어깨, 허리, 다리, 거리를 건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거기에 있었다. 좁은 계단, 어둠, 곰팡이 냄새, 누군가 위에서 내려오다 멈췄다. 우리가 누구를 데려오는지 보았다. 5층까지 올라갔다. 매 층마다 그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문 앞에 다다랐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우리를 보았다. 말랐다.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결핵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양쪽 뺨에 붉은 점이 떠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였다. 남편을 보더니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짧고 끔찍한 비명이었다. 또 술 마시고 그러다 피를 봤다. 비명의 모양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구석에서 울기 시작했다. 셋이었다. 가장 어린 아이는 2살 정도. 가장 큰 아이는 10살이 못 되었다. 바른멜라도프를 침대에 눕혔다. 사람들이 의사를 부르러 갔다. 사제를 부르러 갔다. 문이 다시 열렸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너무 화려해서 이 방에 어울리지 않는 노란 깃이 달린 양산, 가슴에 노란 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매춘부의 표. 소냐였다. 마른 멜라도프가 술집에서 이야기했던 그 딸. 자기 아버지의 술값을 위해 자기를 팔았던 그 딸. 그녀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사제가 도착했다. 마른 멜라도프가 의식이 돌아와 있었다. 사제에게 손을 내밀려 했다. 나는 그가 속삭였다. 나는 회개의 말이 나오지 못했.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다. 소냐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용서, 그가 말했다. 용서해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얼굴에 길을 만들었다. 그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침대 옆에 무너졌다. 아이들이 그녀를 따라 울었다. 장례를 그녀가 외쳤다.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어머니가 보낸 35루블 중 남은 것이 있었다. 45루블이었다. 그것을 꺼냈다. 카테리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례, 내가 말했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와 있었다. 누구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작은 발자국이 따라왔다. 하나이었다. 바르멜라도프의 의붓딸 중 가장 큰 아이. 폴렌카였다, 아저씨. 그녀가 나를 불렀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멈췄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우리 아빠는 늘 그렇게 하셨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로디온이다. 내가 말했다. 로디온을 위해 기도해라. 그녀가 끄덕였다. 내 손을 한 번 잡았다 놓았다. 그리고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거리에 나왔다.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폴렌카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놓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다. 문을 열었다. 3사람이 있었다. 라주민, 그리고 2사람의 여자. 키 작은 한 사람이 일어났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환희와 울음이 동시에 일그러진 얼굴. 로자,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였다. 그 옆에 누이가 있었다. 두냐. 내가 한 걸음 들어갔다. 어머니가 2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어머니. 내가 말했다. 그것이 내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또 어둠이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천장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눈가의 주름, 떨리는 입술, 울음을 참으려다 실패한 사람의 숨소리. 로즈,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2손으로. 마치 내가 다시 사라질까봐.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대로 어둠 속으로 떨어질까봐. 그 옆에 두냐가 서 있었다. 검은 옷, 곧은 허리,
창백한 얼굴. 어릴 때부터 그랬다. 두냐는 울고 싶을 때 더 똑바로 섰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너무 멀리서 왔다. 어머니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술이 손에 닿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이 손이다. 이 손으로 도끼를 들었다. 이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 손으로 피 묻은 물건들을 뒤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손을 빼고 싶었다. 그러나 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우리가 왔다, 로자. 드디어 왔어. 네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았다면 더 빨리 왔을 텐데 주냐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 뒤쪽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다. 라주미인이 방 안에 있었다. 그가 너무 크게 숨을 쉬고 있었다. 너무 조심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직 회복 중입니다. 조시모프가 절대 흥분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사이에서 다른 이름을 들었다. 루젠. 그 이름은 방 안에 없었지만 이미 있었다. 어머니의 옷자락에 묻어 있었고 두냐의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가 멈췄다. 페트로비치가 네. 두냐의 눈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두냐,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만 그랬다.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어머니가 당황해서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로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아니요. 내가 말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두냐는 천천히 내 앞으로 왔다. 왜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너를 사려고 한다. 말이 나오자마자 숨이 가빠졌다. 가난한 여자. 감사해야 하는 여자.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하는 여자. 그는 그런 아내를 원한다.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두냐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이 장갑 끝을 세게 눌렀다. 오빠, 두냐가 말했다. 나는 나를 팔지 않아요. 그 말은 조용했다. 그러나 방 안에서 가장 강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생각했고, 오빠를 위해 생각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생각했어요. 그것이 틀렸다면 다시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멸시하듯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웃으려 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넌 아직 모른다. 내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계약처럼 말한다. 자, 하나, 나중에는 심판처럼 군다.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보지 마라. 봐야 해요. 두냐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두냐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두려웠다. 라주미인이 두 손을 비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제발. 두 분은 숙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싫어했다. 내 침대 옆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내일 다시 오마 아침에. 아니, 점심에. 네가 쉬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냐가 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섰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다.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문이 닫혔다. 발자국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나와 천장만 남았다. 라주미는 두 여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볼 수 있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안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두냐에게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너무 큰 목소리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마음이 먼저 뛰고 말이 그 뒤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그들이 걷고 있었다. 좁은 거리, 늦은 밤, 가로등, 어머니의 젖은 눈, 두냐의 침묵, 그리고 그 옆에서 라주미힌이 자기 몸 전체로 두 사람을 막아 서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고마웠다. 그래서 더 불쾌했다. 그들의 숙소는 작고 초라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도냐는 먼저 창문을 확인하고 문고리를 확인하고 침대볼을 폈을 것이다. 라주미는 모자를 손에 쥐고 서 있었을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들르겠습니다. 의사도 부르겠습니다. 로디온 로마노비치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무 많이, 너무 진심으로. 어머니 그 말을 믿고 싶어서 믿었을 것이다. 두냐는 그 말을 바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봤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내가 그들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밤늦게 라주미힌이 돌아왔다. 그는 술을 마신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술보다 더 강한 것에 취해 있었다. 자네는 복이 많은 놈이야. 그가 말했다. 그런 어머니와 그런 누이가 있다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의자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다. 방 안을 걸었다. 도냐 양은 대단한 사람이야. 자네가 감히 그렇게 명령하듯 말할 사람이 아니야. 알겠나? 그리고 어머니는 자네가 조금만 더 말을 심하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그래서라니 그가 나를 노려봤다. 자네가 미쳤든 아니든 병이든 아니든 그분들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네. 그 말은 웃겼다. 그런데 웃기지 않았다. 자네는 왜 그러는가? 내가 말했다. 라주미인이 멈췄다. 뭘? 왜 나를 붙잡는가? 그는 한참 나를 보았다. 친구니까. 그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다. 친구. 그것은 오래전에 버린 물건 같았다.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다시 손에 쥐면 먼지가 날 것 같은 물건. 나는 자네 친구가 아니다. 내가 말했다. 라주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자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내 침대 옆바닥에 그대로 앉았다. 자, 이제 자게? 내가 여기 있겠네? 나가? 실례? 그는 정말로 나가지 않았다. 새벽까지 우리는 둘 다 잠들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서, 나는 침대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마차바퀴 소리가 드문드문 지나갔다. 어딘가에서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중간에 끊겼다. 나는 매트리스 아래를 생각했다. 그 양말 아직 거기 있는지 아니면
라주민이 보았는지 나스타샤가 보았는지 어머니가 손을 잡았을 때 그 냄새가 손에서 났는지 숨을 멈췄다. 라즈민이 낮게 말했다. 또 시작이군. 뭐가? 자네 머릿속에서 혼자 재판하는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 새벽 우리는 둘 다 감시했다. 다만 그가 감시하는 것은 나였고 내가 감시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투냐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라주미힌이 함께였다. 그는 마치 그들이 자기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치우고 나스타샤에게 차를 부탁했다. 어머니니 내 얼굴부터 살폈다. 조금 나아졌구나. 그렇지. 어제보다 눈빛이.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두냐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서 왔어요. 루진의 편지였다. 종이가 접힌 방식부터 그 사람 같았다. 정확하고 차갑고 자기 냄새가 나는 종이. 두냐가 그것을 펼쳤다. 편지에는 정중한 말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정중한 말에는 명령이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어머니와 두냐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제 내가 보인 태도를 언급했다. 무례, 병적 흥분, 가족에 대한 나쁜 영향.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다. 만약 로디온 로마노비치가 함께 있다면 그는 즉시 돌아가겠다는 문장.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자 네가 불편하면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이보라. 레이고. 내가 말했다. 두냐가 나를 보았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주면이 손뼉을 칠 뻔했다가 참았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로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적어두었다. 어젯밤 내가 어떤 여자의 가족에게 거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 그 여자가 품행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것. 어머니가 보내준 돈을 그런 곳에 탕진했다는 것. 소냐. 그 이름은 편지에 쓰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놀라 나를 보았다. 그게 사실이니?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그 여잔 그의 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투냐가 편지를 접었다. 퓨트르 페트로비치는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썼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 오빠도 와야 해요. 투냐가 말했다. 어머니가 작게 신음했다. 투냐, 아니요 어머니. 와야 해요. 그가 오빠를 피하겠다면 왜 피하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그가 소냐라는 사람을 이용해 오빠를 모욕하려 했다면 그것도 봐야 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너는 그와 결혼할 생각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오빠가 명령한다고 깨는 것도 그가 원한다고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그 말이 두냐다웠다. 나는 갑자기 피곤해졌다. 세상에는 내가 죽여 없앨 수 없는 종류의 강함이 있었다. 라즈민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보다 오늘 낮에 가야 할 곳이 있네. 그가 나를 보았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그 이해심 판사 말이야. 자네가 노파에게 맡겼던 물건들. 시계와 반지. 되찾을 생각이면 신고해야 하네, 노파. 방 안에서 그 단어가 작게 울렸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두냐는 눈치챘다. 너 봐요. 그녀가 물었다 얘. 라주미인이 말했다.
살해당한 그 전당포 노파입니다. 내 손이 이불 아래에서 굳었다. 포르피리. 그 이름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내 방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라주미인과 함께 나갔다. 거리는 밝았다. 너무 밝았다. 밝은 거리는 언제나 더 잔인했다. 어둠은 적어도 숨을 곳을 준다. 빛은 숨을 곳을 빼앗는다. 라주미인은 길을 걸으며 계속 말했다. 포르피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좀 별나긴 해도 머리가 좋지. 자네를 의심하는 건 아닐걸세. 그냥 절차야. 절차. 사람을 죽인 뒤 세상은 그 말을 좋아한다. 모든 것이 절차가 된다. 출두, 진술, 보관품 확인, 신문, 서명.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내가 자발적으로 교수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를 보고 싶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보고 싶었다. 프로필의 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책상, 의자, 서류 더미, 벽 쪽의 소파, 창가의 먼지. 그는 우리를 맞이하며 웃었다. 작고 둥근 얼굴, 웃는 눈. 그러나 그 웃음은 눈꺼풀 아래에서만 움직였다. 눈 자체는 웃지 않았다. 아, 라스콜리코프 씨 드디어 뵙는군요. 드디어. 그 단어가 내 귀에 걸렸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라즈미인 군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당신의 글도 읽었습니다. 글?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잡지를 두드렸다. 범죄에 관한 글 말입니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라주미인이 웃었다. 자네 글이 잡지에 실렸다는 걸 몰랐나? 나는 몰랐다. 또는 잊고 있었다. 포르피리는 먼저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 노파에게 맡긴 물건, 아버지의 시계, 누이의 반지, 언제 맡겼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되찾을 의사가 있는지. 나는 대답했다. 너무 정확히 대답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너무 부정확해도 이상했다. 그의 질문은 부드러웠다. 부드러워서 더 나빴다. 그는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비켜주었다. 내가 스스로 어디로 걷는지 보려는 사람처럼. 그날도 가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언제 말입니까?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아니, 당일 전날이었나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알고서 묻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포르피리 라주미힌이 말했다. 자네가 무슨 경찰 신문처럼 하고 있잖아. 포르피리는 손을 흔들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절차입니다. 라스콜리코프 씨가 물건을 찾으시려면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절차 또 그만. 나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누르십시오. 포르피리가 나를 보았다. 아주 침착하시군요. 침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침착합니다. 그럼 저는 침착한 편이겠군요. 그가 작게 웃었다. 라주미는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불안했다. 포르피리가 잡지를 들어 올렸다. 당신의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주장. 라주민이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 포르피리는 즐거운 듯 말을 이었다. 평범한 사람은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 새로운 말을 가져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법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가 나를 향해 몸을 조금 기울였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예. 한이 말랐다. 나는 그 글을 썼다. 병든 머리로. 가난과 열과 분노 속에서. 그러나 그 글은 이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권리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허가도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법을 넘어섰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포르피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피를 흘릴 권리까지 라주미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궤변이야. 로지야, 자네가 정말 그런 말을 썼나? 앉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다. 라주미인이 멈췄다. 나는 포르피리를 보았다. 역사는 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입법자, 정복자, 개혁자들. 그들은 모두 기존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범죄였고 뒤에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살인도 목적에 따라 말이 나오고 나서야 그 말이 반에 어떻게 들렸는지 알았다. 라주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포르피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적에 따라 그는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반복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손끝으로 집어 올리듯이. 그런데 포르피리가 말했다. 비범한 사람은 자신이 비범한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나폴레옹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한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보니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처음으로 웃지 않았다. 양심이 그를 벌합니까? 아니면 법이?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다. 정말 비범한 사람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죠. 내가 말했다. 그럼 후회한다면? 포르피리가 물었다. 조용했다. 방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평범한 웃음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그는 실패한 겁니다. 포르피리는 다시 웃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다. 발소리,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포르피리가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잠시 그가 문 쪽으로 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 서 있는 한 사내가 보였다. 낯 익은 얼굴.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살인자, 나는 일어났다. 나즈미인이 내 팔을 잡았다. 뭐야? 자네 왜 그래? 문은 다시 닫혔다. 그러나 그 말은 닫히지 않았다. 살인자. 그 단어가 내 안에서 계속 걸어다녔다. 포르피리가 돌아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과 다른 빛이 있었다. 그가 보았는지, 들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사무실에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죠. 특히 살인사건 이후에는. 그는 살인이라는 말을 아주 가볍게 놓았다. 나는 앉았다. 몸이 뜨거웠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창문은 열려 있었는데도 방이 좁아졌다. 오늘은 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피리가 말했다. 벌써요?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나도 몰랐다. 그가 웃었다. 아쉬우십니까? 포르피리는 서류를 정리했다. 정식으로 신고서를 내시면 됩니다. 물건 목록도 적으시고.
언제든 들르세요. 아니, 제가 부를 수도 있겠죠. 저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상? 그는 다시 그 말을 했다. 나는 웃었다. 그 절차라는 말, 좋아하시는군요. 아주 유용한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라주미인이 끼어들었다. 자, 가세. 자네 얼굴이 아주 안 좋네. 보르피리가 문까지 배웅했다. 라스콜리코프 씨, 그가 말했다. 건강을 돌보십시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다. 또는 선고처럼. 계단을 내려오자 라수미힌이 폭발했다. 저 돼지 같은 놈, 일부러 자네를 건드린 거야. 그렇지. 비범한 사람이니 뭐니. 피를 흘릴 권리니 뭐니. 대체 자네는 왜 그런 글을 써서. 그는 말을 멈췄다. 나를 보았다. 자네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괜찮다고. 우리는 계단 중간에 서 있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내려왔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조금 전 그 사내가 다시 보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몸을 돌렸다. 나는 라주미인의 손을 뿌리쳤다. 먼저가 어디 가려고? 잠깐. 그 사내를 따라갔다. 그는 빠르게 걷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골목 하나를 지나고 작은 광장을 지나고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갔다. 당신, 내가 말했다. 그가 멈췄다.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는 나를 보았다. 눈이 작고 차가웠다. 평범한 장사꾼의 얼굴. 평범해서 더 끔찍한 얼굴. 무슨 말? 살인자라고 했지. 그는 한참 나를 보았다. 그렇게 들렸다면 그렇게 들은 거겠지.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했소? 그는 웃지 않았다. 양심이?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양심.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었다. 라즈미는 길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짓인가?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니야.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오늘 저녁 두냐의 숙소로 가야 하네. 그가 말했다. 루진이 올 거야. 루진. 포르피리, 살인자, 양심, 루진, 이 모든 이름들이 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난 갑자기 웃었다. 그래, 가야지. 그는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라주미인은 내 웃음을 보고 더 어두워졌다. 제발, 그가 말했다. 오늘은 아무 짓도 하지 말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에 우리는 어머니와 두냐의 숙소로 갔다. 방은 낮보다 더 좁아 보였다.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두냐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처럼 조용했다. 잠시 뒤 루진이 왔다. 그는 문지방에서 멈췄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만으로도 편지의 조건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두냐가 대답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제가 오빠를 불렀습니다. 루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모자를 내려놓았다. 루진은 앉았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모욕적이었다. 아부도티야, 로만 노부나, 그가 말했다. 저는 다만 당신의 평온을 위해 제 평온은 제가 정합니다. 두냐가 말했다. 라주미인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머니는 두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루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오라버니께서는 어제도 저를 모욕했고 오늘도 제 뜻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을 가족의 화합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화합을 원하신다면 내가 말했다. 왜 나를 빼고 만나려 했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건강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루지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그렇다면 사실을 말하지요. 저는 당신이 어머님께서 보내신 돈을 어떤 부적절한 여자에게 넘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다. 놀람보다 두려움이었다. 두냐가 물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 만큼은 압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아버지 옆에 있었고 그 가족이 장례비도 없었다는 것도 아십니까? 루지는 잠시 멈췄다. 동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경계는 내가 말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웃음이 섞였다. 당신이 도덕을 말합니까? 두냐가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페트르 페트로비치, 저는 오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틀렸는지, 당신이 틀렸는지. 루진도 일어났다. 그리고 결론은 당신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주려 합니다. 아브도티아 로마노브나? 약혼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라즈미이는 거의 의자에서 튀어오를 뻔했다. 루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후회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두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덜 후회할 겁니다. 루지는 모자를 집었다. 이번에는 우아하게 보이려는 노력이 더 분명했다. 굴욕당한 사람은 자기가 굴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천천히 움직인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섰다. 당신들은 제 도움 없이 곧 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가난은 고귀한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은 가난을 사려고 했군.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두냐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라주미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마치 방금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두가 안도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안도하지 못했다. 한 사람을 쫓아냈다. 더러운 사람. 두냐를 사려고 한 사람. 그것은 옳았다. 그런데도 내 안은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로자, 이제 우리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가야겠습니다. 두냐가 나를 보았다. 또요? 피곤합니다. 오빠는 늘 도망가요.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방 안에 모두가 나를 보았다. 도망. 그래, 나는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도망치는지, 누구에게서 도망치는지, 이제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내일 오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다락방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침대, 의자, 벽지, 창문, 매트리스 아래의 비밀. 모두 내 것이었고 동시에 내 것이 아니었다. 몸을 눕혔다. 잠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방 안에 있었다.
그 노파의 방이었다. 나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노파는 죽지 않았다. 아무리 내려쳐도 그녀는 소리 없이 웃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등은 굽었고 머리는 숙였는데 웃음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세게 내리쳤다. 웃음이 커졌다. 문지에서 사람들이 웃었다. 계단에서 웃었다. 벽 속에서 웃었다. 온 도시가 웃었다. 나는 도끼를 떨어뜨렸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눈을 떴다. 방 안에 누군가 있었다. 처음에는 나주미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방에 있었고 내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나이는 40쯤, 얼굴은 피곤해 보였으나 눈은 이상하게 젊었다. 옷 찾으면 단정했고 태도는 너무 편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누구요? 그가 미소 지었다. 놀라셨습니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 일로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두냐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비드리가 일로프, 두냐가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의 주인. 그녀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아내의 질투와 소문 속으로 밀어넣었던 남자.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들었다. 그가 페테르부르크에 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 왔소? 당신을 만나러.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누이와 관련해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그가 웃었다. 역시 닮았군요. 누구와? 두냐양과. 눈빛이 그렇습니다. 다만 당신 쪽이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군요.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주 흥미로운 방입니다. 당신 아내가 죽었다고 들었소? 내가 말했다. 맞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죠. 그는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더 끔찍했다. 사람들은 늘 죽음의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병, 사고, 죄, 벌. 그러나 때로는 그냥 죽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고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두냐양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 도움이 필요 없소. 사람은 대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거절하죠. 나는 문 쪽을 가리켰다. 나가시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참 보았다. 라스콜리코프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못하는군요. 나가시오.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문 앞에서 멈췄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누이 문제로. 그가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당신 자신의 문제로도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았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포르피리의 웃음, 루치네 모여, 두냐의 눈, 어머니의 손, 소녀의 침묵, 그리고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미소. 모두가 이 좁은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창문 쪽으로 갔다. 페테르부르크의 밤이 아래에서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내가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도시는 나를 삼킬 것이다.